일단 그 반도체,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현재 뭐 진짜 겨울이 오고 있다. 뭐 디램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론 같은 경우 계속 증설을 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단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안 좋다 할 때가 역발상 투자하기 좋은 때인지 아니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걸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개별 업종의 전망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 자체로 당신이 옳다는 그 확신을 하지 말라고. 정확히 이 멘트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남들과 다르게 간다는 것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그 말은 남들과 같이 가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가는 게 의미 없는 것만큼이나 남들과 다르게 가는 것도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미래 경로가 어떻게 될 건가, 좋게 봤을 때 어떻게 될 거고 안 좋게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그냥 그 업사이드 대비 다운사이드가 적으면, 그러니까 내가 좀 틀렸을 때 깨지는 폭보다 내가 맞았을 때 버는 폭이 더 크면은 그런 유리한 확률에서 베팅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 모두가 안 좋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모두가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근거는 또 무엇이냐? 누군간 좋게 보고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거래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낮은 가격에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좋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좋게 보고 있다 혹은 모두가 안 좋게 본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좀 되게 조심스럽게,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나 약간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를 안 좋게 볼 여지는 되게 많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떨어질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업종은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고, 여기서 치킨 게임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그 세 개의 플레이어가 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이거 안 쓸 거 아니고. 근데 최근에 전방산업 차원에서 좀 약간 조정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를 얻어맞으면서 PC 쪽 수요가 되게 늘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 또 공급 부족이 될 정도로 되게 부족했었고, 그랬다가 이제는 그 수요가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중이고, 당연히 PC 빠지고 모바일 빠지는 거야 당연한 수준인데, 그럼 거기에서 서버 쪽이 늘어날 거야. 서버 쪽도 사실 뭐 쉽진 않아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뭐 어차피 서버도 감가상각이 될 거고, 뭐 PC도 언젠가는 교체 주기가 다시 돌아올 거고, 결국은 이 세 명의 플레이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인 업황을 가지고 좀 매매 아이디어로 삼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보다는 그 세 군데 회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돈을, 그러니까 각 회사들이 이익이 나는 게 그 회사 내부의 직원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끼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느냐. 근데 또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엄청난 돈을, 수십조의 돈을 쏟아붓는데 돈을 못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쏟아부을까? 이런 생각. 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우려를 하는데, 근데 최근 한 2017년 이후 사이클에서는 다운 사이클이 되더라도 그 적자가 나는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세 명 플레이어가 서로 눈치 보면서 계속 돈을 잘 버는 그런 노하우는 서로 좀 잘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베팅해서 돈을 벌기에는 뭐랄까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그건 또 좀 우려가,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적일까라는 고민은 좀 더 해봐야 될 거고요. 어차피 정리가 되었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아무튼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뒷단에서 좀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밸류 체인이 있는데, 그 밸류 체인에서 좀 자기 영역을 야금야금 넓혀 나가면은 전체 반도체 업황보다 이제 더 알파를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회사들을 잘 집어담고 가고 있으면은 뭐 반도체 업황이 뭐
굳이 신경이 쓰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냐. 좋은 이슈와 나쁜 이슈 이런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기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이사이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 트레이딩이 자꾸 되고 물론 뭐 장기 계좌, 단기 계좌 나누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이 주변 환경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말씀하신 대로 정말 펀더멘탈에 의해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싼 주식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저평가된 종목 이거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런 걸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좋은 주식을 딱 잡아서 우리 홍 대표님처럼 이렇게 뚝심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일단은 그런 종목을 찾는 방법보다는 뭐랄까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뭐 장기 투자가 무조건 낫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PBR 싼 주식을 사세요 이 얘기도 당연히 아니고, 사실 저평가돼 있는 주식을 내가 잘 잡았는데 짧은 시기에 한두 달 안에 이 저평가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장기 투자냐 비자발적 장기 투자냐라는 건 좀 구분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 갭 메꾸기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짧은 시간에 갭이 메꿔졌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뭐랄까 장기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희일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희일비 안 하려고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하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슬픈 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슬퍼. 맞아요. 네, 남들이 웃을 때 나만 슬픈. 뭐 우리 한전 보면 딱 나오잖아요. 포스코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포스코 워렌 버핏이 사가지고 야 세계적인 투자가가 선택한 좋은 주식 이랬다가 워렌 버핏 어느 날 보니까 팔았어.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K 주식의 훌륭함을 버핏 선생님도 그제서야 아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랄까 기업을 볼 때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 두 명이 서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이기면은 내가 한 칸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가 지면은 한 칸 내려가고. 근데 여기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계속 하면은 뭐 가위바위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은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위바위보에서 많이 지면은 그 올라가는 속도보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에서 그럼 내가 주목해야 될 게 가위바위보 실력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냐, 그걸 구분하는 그 두 가지는 좀 나눠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는가 싶고요. 그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라 함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그 기업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느냐인 건데,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걸 보는 것 같으면서도 결론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가위바위보를 본다라고, 가위바위보 실력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뭐 최근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사업에서 이번 분기에 이익을 얼마 벌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에는 얼마 정도 반영이 돼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돈을 못 벌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돈을 벌 것 같아, 혹은 반대로 돈을 잘 벌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번 분기에는 좀 꺾일 것 같아, 뭐 이런 게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고자 하는 게임인 거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냐라 함은 이 기업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인플레이션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원가 절감 활동을 잘 해냈는지, 그 다음에 경쟁사가 무너지고 있을 때 그 빈틈을 얼마나 잘 공략을 해서 새로운 고객사를 개척을 했는지, 뭐 이런 활동들. 그 다음에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할 때 이 기업이 진짜로 그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 비용보다 더 높은 ROIC를 낼 수 있는 그런 뭐 기업 인수를 하건 뭐
신사업 진출을 하건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활동들을 장기간 보여온 회사라면 이 회사는 가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회사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이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다라는 거죠. 그럼 그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잡았을 때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조금 지더라도 그래도 한 2, 3년 지났을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 내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뭐 인플레이션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 뭐 이런 걸 볼 때에도 이 두 가지의 구분법에 따라서 내가 내릴 결론이 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한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를 과연 한국에서 적용했을 때 수익률이 나오겠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 그 투자 실적이 나왔는데 워렌 버핏도 57조 손실을 봤나요? 뭐 워낙 큰 돈 굴리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걸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워렌 버핏 저는 과거 언제죠? 2000년도 버블, IT 버블 때도 큰 적자였는데 결국은 큰 수익으로 전환됐던 걸로,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투자자의 마인드. 네. 일단은 요런 얘기들을 저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되게 생경하게 느껴지는 게, 버크셔에서의 분기 실적을 언제부터 신경을 썼을까? 요즘 버크셔가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버크셔의 분기 실적까지 이렇게 따진다고 되게 다들 되게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네, 네. 쉽게 접하기도 하고, 네. 그걸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뭐 좀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좀 약간 저도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다들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제가 좀 너무 나이브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뭐 조금 찾아봤는데, 일단은 그 버크셔의 자산 규모가 한 9,7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되고, 그럼 한 1조 원이라, 1,000조 원이라 치고, 1,000조 원에서 한 60조 원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얼마인 거죠? 마이너스 6% 정도인 거잖아요. 2분기 동안 마이너스 6% 손실이 났다는 건데, 2분기 동안 S&P 500이 한 16% 빠졌거든요. 그럼 일단 그거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 잘한 거네요. 10%포인트 아웃퍼폼을 한 거고, 그리고 물론 버크셔는 상장 주식들이 있고 비상장 회사도 있고, 비상장 회사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이거를 약간 상쇄를 해주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라도 그 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고 한 6분의 1 정도를 상쇄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뭐 시장이 16% 빠지는데 뭐 자기네는 마이너스 6% 빠졌으니까 잘 한 거고, 그리고 버핏이 이야기하는 버크셔의 성과 지표는 S&P 500 대비 자기네 북밸류, 주당 순자산이 얼마나 잘 늘어나고 있는가, 그걸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잘하고 있고, 1분기에는 플러스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전체에 걸쳐서 뭐 한 마이너스 5% 정도가 났다는 건데, 상반기에 S&P 500이 하락한 걸 생각을 하면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60조 원이라는 그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거대하게 다가오니까 그 개미가 바라보기에는 너무 큰 손. 네, 그런 건데, 이거는 버핏이나 버크셔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닌 거. 네, 그냥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지라고 하고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IT 버블이 한창 심할 때 98년, 99년에는 특히 재밌었던 게 버핏이 나서서 원래 그런 사람들은 전체 시장에 대한 코멘트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99년 하반기에만 4차례에 걸쳐서 연설 혹은 기고문에서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버핏도 좀 굉장히 뭐랄까 마음속으로는 좀 쫓겼을 수도 있고, 아무튼 시장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시점은 지금 시장은 올해 1월에도 2월에 그때
애뉴얼 리포트 발표했을 때는 시장에 별로 재미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해놓고는 그 4월 말에 주주총회 하기 전까지 대형 인수권을 3개를 했는데 그렇게 대량으로 지분 매입을 했다라는 건 좀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이냐, 혹은 그때 또 좀 반등을 해가지고 아니다. 혹은 그 이전에 마켓 타이밍을 되게 잘했던 때가 있어요. 1969년이라던가 뭐 75년이라던가 그럴 때 마켓 타이밍을 되게 잘 했던 것 같은데 2000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나는 그렇게 의도한 적이 없다. 그냥 기대 수익률이 괜찮아 보이는 자산을 발견했을 때 그냥 더 많이 살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번에 올 상반기에 있었던 주요 매수건들도 딱히 마켓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그냥 좋은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지른 거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4, 5, 6월 이 2분기의 하락에 대해서도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고, 오히려 그냥 지금 시점에 올해 상반기 때보다 지금 더 괜찮은 주식이 많아졌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더 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현금은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때 좀 질렀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옥시덴탈 지분도 더 샀고 하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뭐랄까, 버핏의 올해 혹은 내년의 성과가 버핏 스타일의 투자가 계속 작동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이미 좀 그분이 보여주신 성과는 너무 장기간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버핏이 실제로 하는 투자 기법이 어떤 형태인가 그걸 공부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뭐 한국이건 미국이건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의 수는 훨씬 적을 수 있겠지만 근데 버핏처럼 뭐 우리가 1조 달러 굴릴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차이를 느끼냐면은 그러니까 괜찮다 하는 주식,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 중장기적으로 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더 커질 것이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하는 건데, 우리는 수급 논리, 그러니까 수급에 의한 단기간에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슈거리가 있냐 없냐로 이거를 좀 판단하는, 그래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그 투자책, 미국 사람이 쓴 투자책 혹은 유럽 사람이 쓴 투자책을 읽어보면은 똑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그 K 국장, 국장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도 뭐 딱히 반대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미국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뭐 우리는 펀더멘탈만 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정말 정보가 투명하게 다 공개되고 뭐 그런 시장이야. 미국 사람들은 모멘텀 안 보고 뭐 단타 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다라는 착각을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다른 자산 대비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접근하기가 되게 좋고 여러 뉴스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요런 속성들을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고, 그럼 요런 속성들을 가진 어떤 자산을 인간이 보았을 때는 일일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그냥 길게 보려고 하더라도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이러면은, 그치. 얼마 전에 본 어떤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 그 주식은 농사를 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제 씨를 뿌려놓고 오늘 벼가 자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냐,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댓글로 옆집에 있는 벼는 하루 만에 자라던데요. 그러니까, 그치. 네, 어떤 씨를 뿌렸냐에 따라. 내 벼는 1년이 걸리는데 옆집에 있는 벼는 하루 만에 자라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이걸 보고 어찌 이 씨앗을 안 따라갈 수 있겠냐, 옆집에서 뿌린 씨앗 뭔데 못 샀는데 해가지고 나도 그거 사서 빨리 뿌리고 이러고 싶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당연한 심리고, 한국장이 뭐 특이한 몇 가지가 있기는 하죠. 한국장은 뭐 소규모 개방 경제여서 뭐
뭐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많이 좌우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거기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좌우하고 뭐 그렇긴 한데 또 다른 형태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인더스트리가 다변화된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미국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뭐 독일은 제조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뭐 영국은 금융회사들 있고 뭐 아세안 국가들만 가보더라도 다 뭐 금융회사 혹은 뭐 부동산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홍콩 시장을 보더라도 홍콩에도 뭐 금융회사나 오일 회사가 좀 크게 있고 뭐 중국 시장, 중국 본토 시장을 가보면은 여러 인더스트리가 있긴 하지만 뭐 또 거긴 중국이고 뭐 그렇다고 일본 장을 보자니 일본도 괜찮은 회사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일본 한국 정도가 되게 인더스트리가 다변화돼 있고 뭐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내가 어떤 에셋을 고르냐의 문제인 거지. 뭐 장 전체의 난이도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 자체의 난이도와 K 시장의 난이도를 우리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 우리가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숲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쓰레기와 썩어가는 낙엽들이 있고 벌레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냥 K장은 이런데 하지만 미국 사람 역시 이런 걸 느끼고 있다. 그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식시장의 특성이지 한국장의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라기보다 한국장의 문제도 뭐 한 20% 정도는 껴있지 않을까라고 절대적이진 생각하는데, 않다. 네,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국 시장의 문제는 내가 그냥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대외 변수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좀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고 CEO들에 의한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대외 변수에 노출된 거는 사실 그건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다라는 거는 지배 구조 못 믿을 회사는 그냥 내가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아무도 나에게 주식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사면 될 일이고 혹은 내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한다면은 이 기업에 조만간 이런 지배 구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보자. 이런 어떤 단기적 접근 아이디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기회가 많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 주변이니까 정보 접근성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도 뭐 나는 한국에 있는 이상한 회사보다 뭐 나이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더 좋아. 나는 나이키 리셀을 언제 하는지 이런 거 다 꿰고 있어. 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나이키 주식이 나한테는 좀 약간 뭔가 내 시장에 있는 주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뭘 잘 알고 뭘 잘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거의 문제지 그게 뭐 국장이냐 미장이냐 그거는 좀 우선순위에선 많이 밀리는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로 뭔가 규정을 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은 일단 첫 번째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이라는 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와 복잡 다단한 여러 이해관계와 심리들이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고가 유연해야 되겠다. 하나로 그냥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 가운데서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취사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리가 잘 됐어요? 아, 힘들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홍진채 대표님의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이미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그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네. 우리가 어떻게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울 것인가 한번 또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한국 시장, 미국장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보통 내가 안 되면 가장 쉬운 게 사실은 남 탓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런 주식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것들 안 사면 되고 뭐 이런 이슈 있으면 안 사. 그 가운데서도 고를 수 있는데 어쨌건 내가 선택한 결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 탓으로소이다. 에서 일단 모든 문제의 시발점, 해결을 위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세트 함께 해주신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